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9년도 얼마 진짜 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 뭘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고 네, 또 이제 새해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네. 그냥 휴식 없이 그냥 올해 연말까지 쭉 가는 거야? 올해 몇 번 더 녹화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게 일단 뭐 우리가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도 네. 한 두어 번, 한두 번 네. 정도는 더 하겠네요. 그러겠죠. 네. 별별 수다도 아무튼 올해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장수 방송이죠. 그렇죠. 변치 않고 몇 년 이제 동안. 내년 2월이면 3년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년. 예. 아, 이게 대단하다, 편성이 진짜. 있으면 네. 방송국에 편성이 있으면 재미없으면 잘라 그럴 건데 우리는 계속 할 거거든.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계속 봐주시면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희망을 네. 갖고 또 네.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저희 별별수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 연말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그 새해 인사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약 당첨이 로또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 위장 전입이 기승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친구 집에 주소 이전을 많이 한다. 불법 청약 절반이 위장 전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적발이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있는 주민들은 위장 전입한 얌체족 때문에 내 기회가 뺏겨서 엄벌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받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바로 위장 전입. 자, 과천, 평택, 위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위장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장 전입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모님 집을 우리 집처럼 주소를 옮기는 경우, 그다음에 청약을 위해서 친척 집이나 또는 친구가 있어서 옮기면 좋은데 없으니까 심지어는 전셋집을 계약한 다음 전입신고하고 에어비앤비용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현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도둑질 당하는 굉장히 안 좋은 기회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가 나한테 참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불법 위장 전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겠다라는 노력 때문에 이게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동장이나 통장 혹은 주민들에게서 위장 전입 신고를 받아서 위장 전입을 잡아야 되는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위장 전입 왜 할까요? 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서울에서 지금 청약하려면 뭐 가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울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지역 사람들이 일단 1순위 청약을 해보고 네. 1순위 빵꾸가 미달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 1순위가 당첨자가 되는 구조잖아요. 네. 과천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역 1순위가 적용되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동네에 사는 사람, 결국 뭐냐면 이 동네 청약하는 단지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끔 청약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네네. 나는 그 동네 안 살아. 음. 근데 저게 분명히 싸게 나오거든. 그래서 저거 받으면 돈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1순위를 받을까? 그냥 거기에 지금 살지는 않지만 사는 척 하자. 예, 그래서 주소 전입을 하고 사는 척 하면서 청약통장 순위를 만들어가지고 넣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불법 행위이면서 편법적인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동네 주민이고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위장 전입해가지고 와서 네. 뭐 전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내가 가져갈 밥그릇을 채가는 그런 행위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고 저는 음. 솔직히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기사 보니까 놀랍네. 음. 그러니까 과천 2호필드면 과천 2단지 재건축해서 네네. 분양했잖아요. 근데 위장 전입이 총 26건이나 적발됐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이 올해 국토부에 제출한 불법 청약 당첨자 209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 118건이 위장 전입이라고 하니까 이게 주소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청약할 때 사는지 안 사는지 계속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한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행정력이 사실 부족하죠. 행정력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뭐한 짓이야. 이거 그렇죠. 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앞으로 하려고 하면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실제 산다 안 산다라고 하는 게 주소 전입도 있지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값 수령 뭐 한 거, 그다음에 뭐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 낸 거. 네. 그러니까 살면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몇 개를 교차해서 왜냐하면 하나만 일부러 작정하고 허위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여기 사례 중에 보면 제시된 사례 중에 보면 에어비앤비 늘렸다는 얘기 같은 경우는 또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자가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주소 전입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하고 나 살고 있다. 근데 집이 실제 안 사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따지면 그렇죠. 아니 나 방 하나에서 살았다. 네. 방 2개는 에어비앤비 돌렸다. 뭐 그러면서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분양을 대비해서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법까지 감행하는 이유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를 먹을 게 많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겠다고 청약통장 들고 있는 당첨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안 이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가 나은 뭐 총급? 분양가 네. 상한제가 나은 비급?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곳도 있고 네. 이제 허그가 그냥 분양 보증 고분양가 관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보증 받으려면 싸게 하라고 하니까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돼도 지금 먹을 게 많이 생기니까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그냥 위장 전입 자체가 일단 뭐 불법이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개 중에는. 근데 불법 맞죠, 이게? 그렇죠. 근데 왜 불법인 거죠? 아니 청약 제도에서 지금 한 방향 자체가 그 동네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동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제도를 회피해서 실제 안 살고 있으면 사는 척해서 그 기회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법이죠. 자, 일단은 주민등록법상에서도 불법이에요. 주민등록법상에서도 일단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에도 불법이고요. 자, 이렇게 청약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이전을 해서 당첨이 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제도가 만든 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아셔야 될 거.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뭐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기회가 배분될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누군가에게 피해나 손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억지로 뭔가 먹을 거를 위해 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이슈가 될 만큼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청약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주민등록과 관련된 부분들이 위장 전입이 굉장히 극성인 것으로 보면 그만큼의 관심이 또 높아져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당첨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도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 기사 읽으시면 오죽 답답하면 그러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의 문제고.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별별사 할 때 사실 이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입을 한다, 이전을 한다, 뭐 과천시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와 통계로 나오다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선생님 얘기하시는 각자의 도생이라는 방식으로 미화되기에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네. 난 이렇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셀 줄 몰랐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청약할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또 한 번 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내겠네. 맞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인터뷰했나? 했더라고. 여기 보면 네. 강형훈 대표는 여기 지금 이 기사 쓰신 분이 저 대학원 선배예요. 그래요? 해지 않아도 막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따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제가 이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게시글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부담해 제가 오늘 지금 사실 종부세 냈거든요. 오늘 지금 녹화를 14일 날 하고 있는데 15일까지 내야 되니까 오늘 납부를 했어요. 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늘어난 이런 세부담은 소유자들은 회피하고 싶죠. 그렇죠. 저도 회피하고 싶어요. 누군가 대신 내가 늘어난 세금을 떠넘기고 싶으면 떠넘기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거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잖아요. 근데 떠넘기고 싶어도 시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 아니면 물량이 넘쳐나. 아이고 네 임대 말고 물건 많다. 네 비싸게 달라고 해도 우린 못 빼준다. 중개업소가 그러면 뭐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올 여름 이후부터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거저거 얘기 나오는 거 지금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신빙성이 가는 게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내년 또 줄어요. 내후년 더 급격하게 줄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울의 임대 가격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많이 공급됐었던 동탄 이신도시나 다산 신도시나 뭐 이런 서울 주변에 있는 이 새 아파트들 입주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된 2, 3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서울 자체도 입주 물량이 지난 2, 3년간 적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어 가면서 이제까지 눌려 있었던 임대인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소유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이제 임대인으로서의 목소리가 크게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또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앞선 기사에서 청약 얘기를 했지만 이거 주소 전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임대 수요는 만들어지는데 이제 임대 공급은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 임대인이 나는 좀 더 늘어난 보유세를 전가하기 위해서 전세를 난 좀 더 받아야겠는데 또는 월세를 조금 더 받아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세입자에 대한
만약에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면 조세 전가도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조세 전가다, 어디까지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가다라는 것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자가 조금 임대 가격이 좀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장 상황 자체가 임대인 목소리가 임차인 목소리보다 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세를 전가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 전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근래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호향기라는 분께서 써주신 글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 네네. 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네. 다른 형태로도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대요. 다른 형태란 게 뭐냐면 자, 우리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 얘기하죠. 네네. 똘똘한 한채 현상의 핵심은 뭐냐면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하니까 사람들이 이 비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고 똘똘한 지역에 하나를 이렇게 갈아타려는 현상이 지금 심화될 거라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그거를 가속화하는 형태로 작동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돼. 왜냐하면 어떻게 작동하죠?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여러 채의 부동산 중에서 결국 뭐냐면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하나 더 있는 집이 굉장히 세부담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사율도 높아지고요. 이전에 비해서 다음에 내야 되는 상한도 3배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주택수를 무조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보유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처분하려는 게 더 엄청나게 가시화될 거라는 거죠. 보유세 부담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썩음한 30년, 40년 된 빌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사줄 사람 그거 판다고 하면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해서 그런 거는 사면 안 되고 서울 또는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 사야 된다. 다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빌라들 누가 사주겠어요? 40년 된 연립주택들 누가 사주겠어요? 안 들어올 거다. 결국 그러면은 안 들어오면 실소유자들이 그걸 안 사면 그 집은 누가 살아야 돼요? 세입자들이 들어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새 집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짓죠. 못 짓죠. 사업성도 네. 원래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런 유인도 없지만 결국 뭐냐면 결국 그런 새 집이 지어지는 지역은 핵심 지역, 인기 지역만 새 집이 지어지고 비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안 지어지면서 결국 그런 공공에서도 임대주택을 짓는데 한계가 있는데 민간에서 짓는 임대주택도 차별화되면서 안 지어지면서 결국 굉장히 안 좋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양극화가 임대차 시장으로도 굉장히 전가가 되면서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면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인기 지역,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따로 움직이지만 이런 비핵심 지역 같은 곳에 거기에서도 또 좋지 않은 주택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지면서 빈집들로 이렇게 방치되거나 이제 거기에 새 집이 지어질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또 요약해보면 부동산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어쨌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정부 입장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내년에 이슈화돼서 이 제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매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매각을 안 하고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 보면 보유세 늘어나는 것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니까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수치적 계산, 심리적 계산이 반영돼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얘기도 있고요. 일단 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서 팔기는 좀 부담스럽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팔고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아마 내년도 가면 증여 사상 최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부부간 증여 이런 것들. 뭐 다주택자들이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네. 제가 근래에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말 그대로 강남의 최고 탑 티어에 있는 곳에서 중개업하는 소장님하고 얘기 나눴어요. 부동산 TV에서도 그분하고 얘기 나눈 거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전 되게 놀란 게 주로 이제 강남의 아크로디오 파크 이런 아파트에서 양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오래 사셨고 이만큼 먹었다. 팔고 현금화하거나 하는데 되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고 뭔가를 살 생각을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안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 뭐냐면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들. 그러니까 팔고 나는 이제 돈 벌고 뭐 현금 이런 개념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서 보는데 그 대체 투자처 또는 대체 핵심 자산이 마땅치가 않다. 이래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거 강남에 있던 저희 주변 친구들 이쪽에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서울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쪽에 살던 고등학교 동창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그때가 저희 분당 신도시 만들어질 때거든요. 분당 이사 간 애들이 서울로 백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지역에 뭐 다주택이라서가 아니라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팔고 나중에 좀 새 집에 여유롭게 간다라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왜 안 파느냐. 이게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들은 다 현명한 어떤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죠. 본인 입장에서. 네,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져서 볼 때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이걸 팔고 그럼 내 수준에 맞는 내가 보유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지역으로 회피해서 내려갈 거냐 아니냐 선택을 할 때 이걸 그래도 지금은 더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재테크다. 내가 더 나은 판단이라고 판단들을 하시니까 더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으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뭐 임대료를 좀 더 세입자에게 분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 부담 자체가 일단 두 가지 길로 잡혀갈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별별수다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별한 소득 활동이 없으신 분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 매도로 나오게 되는 매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게 팔고 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체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더 보유해야 되겠다라고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죠. 전세가 올려서 받은 거죠. 저도 사실 제가 세주고 있는지 전세 가격만 봐요 요새. 얼마지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고통을 같이 짊어질 사람이 없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뭐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민생도 이제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새로운 카드, 정책에 대한 규제 카드 뭐 내놓을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얘기들이 일단 빠르면 다음 주 나올 것 정도에 같죠? 나올 거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보이고 엊그저께 보니까 국토부, 금융위 뭐 다양하게 지금 네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책 나오면 근데 솔직히 저 대책 얘기 거론되는 거 나온 거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왜요? 그냥 다 봤던 얘기고 이거 다 봤던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다 아는 대책들이구만.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예,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거 아닌 거에도 또 반응하기도 했었으니까 과거에는 보면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정부 대책과 관련돼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책을 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도 조금 저는 지금 있는 것 심각한 같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은 그래요? 조금 약간 한풀 꺾이는 느낌인데 예, 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 전세도 씨가 말랐다. 강남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뭐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한다기보다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급강하고 있고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한제 시행 이후에 공급 부족,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세에 반영이 돼서 가격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발 매물 품귀 현상은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 조짐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 주택 보유자들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 송파군 거래가 80% 넘게 급감한 반면 집값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매물 품귀 현상이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도권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다뤄보고 싶은 논조에는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선순환 효과보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을 또 대책의 발표가 되면 과연 이 부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안정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을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네. 주택의 공급은 오늘 지어서 내일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 집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냥 오늘부터 짓기 하자라고 하면 사실 좀 빨리 지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보기가 되게 힘들고 저는 사실 이번 정부가 2017년에 이제 들어서면서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진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새 정부의 주택, 도시재생 정책은 뭐였냐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중심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다가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소규모 규모의 이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 됐으면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해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는 헐고 새로 짓는데 철거하는 데만 철거 이주하는 데만 뭐 1년 이상 그리고 새로 헐고 짓는 데만 3년 이상 그래서 4, 5년 정도가 일단 당장 공사하고 철거하는 데 이주하는 데만 걸리잖아요. 근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사 나가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몇 달 뒤 뭐 1년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됐으면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게 활성화됐으면 이런 주택 공급 물량들이 대단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새 아파트 공급을 채워주면서 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없잖아요. 그렇죠.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들은 재건축은 딱 봐도 막혀 있는 게 보이고 이 규제들이 되게 지금 많은 상태라서 뭐 물량들이 순리대로 과거에 갔던 물량들이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뒤로는 좀 멎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또 앞으로 더 내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도 힘들죠. 뭐 3기 신도시 얘기하긴 했지만 빨리 할 거다라고 하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3기 신도시의 위치가 지금 뭐 서울의 불안한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입지냐 아니냐 이걸 생각할 때도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좋은 상대적으로 뭐 좋은 위치들에다 지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 대체, 송파 대체, 뭐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신도시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아니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별 생각이 없다는 게 저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만한 대책인가? 뭔가 더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시장의 기능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정책은 반대로 작용하는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왜 반대로 작용하는가? 이게 반대로 작용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시장에다 계속 마취제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마취가 되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 그러면서 시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수요자들도 마취가 돼서 공급자들도 마취가 돼서 이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나올 대책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이 더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게끔 한 그런 방향에서의 정책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능성이 높죠. 예,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도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뭐 언론사에서 설문문항 9개 정도를 주면서 내년도 어떨 것 같냐고 설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번부터 쭉 쓰는데 중간에 제가 제일 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난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규제 일변도로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 안 되게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지금 와서 대바꾸도 못해요. 뭐 지금 많이 일견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문항에 있는데 그거 하면 결국 그거 받아서 양도세 안 내고 집 팔면 그 그렇죠.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그렇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나도 그런 방향은 지금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부에서도 되게 답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돌파구가 뭘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폭풍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실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나가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돈 끌어다 쓰기 힘드니까 그렇죠. 체감 못해서 그렇지 유동성이 풀려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폭풍우가 지나가서 조금 안정화되고 언론에서 부동산 기사가 좀 덜 보이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 바람이긴 한데 뭐 뜻대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책의 실효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 왜 정책은 반대로 작용해 왔는가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늘 대책을 발표낼 때마다 통계라는 걸 제공을 하죠. 그리고 또 예측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 그 기반 안에 가장 큰 오류가 발생했던 거는 결국은 수요의 크기가 크냐, 공급에 대한 크기가 크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 오류의 가장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계속 발표됐던 정책들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급이 넉넉하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요를 잠재울 만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간 끌기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정책 안에 녹아 있어서 내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못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많은 서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 안정화될 것인지 잘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대사업자 못해먹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 동향이 의무기간을 못 지키면 과태료 3배로 늘어났어요. 조정지역 내 세제 혜택도 사라졌고요. 과태료 인상 전에 임대사업자라 아예 말소를 하자라는 얘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용에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서울 주요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 늘어나기 직전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즉 10월 24일 이전에는 과태료가 1배였는데 이후에는 3배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난해 9월 13일 9.13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핵심 세제 혜택이 사라졌고, 개인마다 임대사업자에 따른 득실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람이 또 늘어나고, 반면에 말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년에서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의 밝은 면, 즉 세제 혜택을 통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과태료 부담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내가 크게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임대료도 5%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보다 말소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임대주택 등록하셨던 분이 4년에서 8년 동안 장기 보유할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혜택이 있을 때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덜 내고 좀 이따가 적당히 팔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그렇죠. 했다가 나중에 이 없애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도 너무 커지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다주택자들의 주어진 혜택들이 이게 문제다. 이것들 없애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되게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대책에서도 언급되는 게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혜택들,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가 첫 손에 꼽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라고들 얘기했냐면, 임대사업자로 몰아놓고 뒤통수 치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들도 배제되고, 또는 이제 앞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주어졌던 혜택들도 박탈해가고 뭐 이런다라고 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도망가자. 그냥 그렇게 되면 과태료 늘어나기 전에 돌아가면 내야 될 벌금도 주니까, 과태료도 주니까,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실제 이거 과태료 맞으신 분들 많아요. 어떤 과태료냐면 임대 신고 제대로 안 했다가, 또는 이거 임대 가격 잘못 계약하잖아요. 그 초과해서 그러면 기존에 주어졌던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번 신고해야 되는 것도 피곤하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있으면 임대료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보면 일단 수장님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불편하다. 너무 간섭받는다. 뭐 이런 식의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었다. 일단 혜택을 주니까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과태료 내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과태료가 갑자기 3배로 올라가 버리니 1,000만 원 부담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3,000만 원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결국 두 가지 부분이에요. 불편함과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사실 요즘 세법 관련돼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전부 다 확정일자 신고 내용 가지고 세금 과세한다고 1월 1일부터 지금 엄포를 놓아 있는 상황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진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장려도 해주고 어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대신해주는 역할도 있으니까 장려도 좀 해주면서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도 추구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튀어져 나가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이렇게 말소하게끔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참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임대사업자 하고 싶은 사람도 했던 거고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인제 안 할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10월 24일, 즉 10월, 즉 과태료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시점에서 많은 말소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 사실 혜택을 일단 주니까 빨아먹었다가 나중에 가서 토해낼 생각은 싫다라는 거죠. 네, 적당하게 토해낼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그냥 같은데 3,000만 원 맞고 하느니 이제까지 혜택 받았던 거 토해내고 그냥 1,000만 원 내고 드럽다 안 해. 이제 그리고 그냥 빠져나갔다. 그렇게 급 판단을 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몰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정했던 원칙이 자꾸 들쑥날쑥 변경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장기적인 안목에서 탄탄한 정책 만들어 가셨으면 이러한 시장의 혼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난 기대 안 하는데. 뭘 기대를 안 해? 난 기대 안 해. 왜 그렇게 못 만들 거라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네. 다 말 바꿔서 돌아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큰 원칙이라기보다는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그게 공리고 그걸 위해서는 그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게 문제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떤 카드든 그렇게 기존에 큰 원칙을 세우고 가는 거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누르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있어 왔어요. 시장의 순기능 자체를 저해하는 형태의 정책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 자체를 잘 활용하는 그런 뛰어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세우는 거는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게 나올지는 의문이겠지만 별걸 다 기대하시네. 네.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우리가 그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라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만들어 주셔야지. 자,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고공행진에도 폭발하는 거래량입니다. 이번엔 아주 특이하게 거래량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은 난리인데 경기도는 더 난리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9.13 대책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예사로 나오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은 빠르게 줄고 있고요.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등 집은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정비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는 등 규제 고삐를
죄고 있지만 커져버린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 것은 서울집값이 너무 올라 수도권으로 실수요자가 이동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투자 수요가 가세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 입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재건축 사업을 더 위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층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이 주택 매수에 가세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사철을 맞이해서 매수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강남의 가격 자체도 지금 개포가 30억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 강남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수도권 남부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고요. 일단 통계를 보면 월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가 경기도는 17,320건, 서울은 1,350건으로 10월달 통계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60일 기간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 아주 놀랄만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매물 거래가 실제 9.13 대책 수준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강남 3구 이외의 지역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거래량이 일단 제가 얘기들 들어보면 네.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거래량이 엄청 많았대요. 11월 달에. 재개발에서. 예, 재개발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거래 많이 됐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데들은 물건들이 있던 곳들 같은 경우는 수요들이 가서 재지 않고 매수들 하면서 거래가 된 것 같고, 특히 좀 이 기사에서는 수도권 거래량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도 네. 거래량 터진 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의 분들도 보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더 살 생각 없어요. 더 안 사요. 안 샀고 안 살 건데,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담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지내는 형님이나 친구나 이런 왜 물어봐요. 이거 뭐 그 동네 부동산 아는 데 있으면 소개해 줄래? 뭐 어쩔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읽히잖아요. 보면 뭔가 투자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나도 요번에 물 들어왔을 때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걔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번에 정리를 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야지. 서울에 다른 지역 좀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가서 매수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수도권으로 가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거래량이 터진 내용은 뭐냐,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 지역은 실수요자들이 아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자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30대들이 30대 40대들이 핵심 지역에 1주택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한쪽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고 돈을 쥔 기존의 선행 투자자들 또는 이 소유자들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또는 그 돈을 들고 수도권으로 옮겨가거나, 그러니까 아직은 덜 올랐다 싶은 곳으로 가서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옮겨가고 있는, 즉 욕망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강남의 거래량은 부족한 데에 비해 서울 전반적인 거래량, 경기도 거래량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실수요자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매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분양이죠. 분양 시장 자체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거래량으로 잡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주택자 보유세,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주택 개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년에 팔게 되면 지금
혜택이 줄죠. 혜택이 완전히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도자들이 매각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10월달 거래량으로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건 시장에서 순기능을 하고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러한 케이스에 따라 거래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그러니까 있을 지금 것 같아요. 팔고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현재의 규제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양도세 적게 내고 팔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판단한 1주택자라고 하면 그렇죠. 팔고 뭐 하겠어요. 또 사겠지. 또는 뭐 안 사고 무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그 많은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한테 상담을 그렇게 드렸어요. 실거주 2년에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셨고 다주택이시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매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사실 저도 많은 안내를 드렸거든요. 물론 뭐 저를 통해서 거래하신 분은 없지만, 제가 중개를 안 하니까 거래하신 분은 없지만 그런 식의 안내를 드렸고, 실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 영향이 있다는 네. 얘기인 거네요. 네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정책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 상태가 아닌 이렇게 순환되는 순환 장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서울의 강남 3구는 거래량이 없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거래량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주택정책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정부 4년차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이 고점이다라는 얘기였고요. 고평가였다는 분석으로 이후 집값 하락세가 시작됐고, 현재도 PIR 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고, 주택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시절과 매우 닮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네. 참여정부 당연한 때 얘기야? 사용했던 네.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정책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더 이제 엑기스를 짜내가지고 요즘 나온 대책이고 하니까 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주저앉았을 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주택가격 비율, 즉 PIR이라고 얘기하죠. 그 매월 그 월급을 다 모아서 주택 5분위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인 3분위 이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어느 정도면 주택을 살 수 있겠느냐를 계산을 했을 때 최고점이 30.4년이었는데 현재 27.2년이니까 거의 다 따라붙었다. 즉 이걸 심리적 한계 저항선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30.4%를 크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30.4%가 아니라 네. 30.4, 그러니까 30년 4개월 뭐 그런 의미일 텐데. 30.4 참. 퍼센트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 데이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PIR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요? 이 자료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아무튼 PIR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지금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반면에 또 주택 구매력 지수 HAI는 최고 68.5에서 현재는 44였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주택 구매력 지수는 높을수록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68.5였을 때는 지금 가격 상승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고요. 현재 44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금융위기 시가 40이었어요. 이거 못하네. 네. 그러면 금융위기 시에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지만 충분히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흔들렸던 이유가 PIR이 높아서 흔들린 게 아니고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낮아서 흔들린 게 아니라 결국은 외환위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마치 신문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최고점을 달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봐야죠. 외환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출렁였다? 아니죠. 그게 단초를 제공했지 높아 있는 PIR이랑 그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주택 구매의 매력이 떨어진 부분이 그때 더 그러니까 이미 터졌어야 되는 또는 떨어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그런 트리거가 그게 돼준 거지. 이런 매수하려고 하는,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가장 큰 악재는 본질 가치에 비해서 부풀려져 있는 가격, 비싼 가격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거품이 있는 건지 정상 가격인 건지는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PIR이 높아지고 있고 역대급 PIR로 가고 있고 구매력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IMF 때는 IMF가 아니라 금융위기 때는 결국 외부 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그때도 이건 전혀 상관없었던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 두 가지 지수가 상관은 있다. 이 부분이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10년 전처럼 이번 텀에는 10년 전처럼 막 갑자기 무슨 외환위기 또 뭐 중국이 낮아빠지면서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안 올 수도 그런 것을 발생해서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혀 무시할 내용은 아니고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뭔가 시장에 깜짝 놀랄 만한 쇼크가 있었을 때 시장에 변곡점이 왔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변곡점이 온 이유는 시장에 쇼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비율이 낮고 구매력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았다면 쇼크가 쇼크를 안 왔겠죠. 근데 쇼크가 쇼크로 온 이유는 이러한 임계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에서 쇼크가 왔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새 계속 그 경제방송 뭐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제 뭐 어디선가 한 방 날라올 것 같은. 거기다 미중 무슨 타협 협상이 뭐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요새 불안해서.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될 거다라고 뭐 인간인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만을 놓고 볼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측 관련해서도 한 달 뒤를 예측할 것이냐, 1년 뒤를 예측할 것이냐, 5년 뒤를 예측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의 관점, 시점에 따라서도 예측의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신촌숲 아이파크가 보유지가 18억에 낙찰됐다. 그래서 강남 따라잡는 마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투자로서의 메리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있나요? 지금 투자로 사나요? 투자를 이 사람이 잡았을 수도 있지. 보류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만큼 낼게 해서 높게 쓴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가 낙찰 받는 사람이 이제 받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신촌숲 아이파크가 보니까 여러 건 이제 보류지 매각을 했는데 2건은 유찰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높게 거래된 좋다라고 판단된 물건이 뭐 전용 84, 그러니까 30평형대가 18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면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지금 신촌숲 아이파크 사러 가면 물건이 넘쳐날까요? 또는 이 아파트에서 한강 전망에 나오는 물건이 넘쳐날까요? 사실 몇 개 동 딱 일부 라인 타입까지 고려하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의 방법으로 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한강 전망 나오는 전망이 좋을 만한 로얄 물건을 찾고 있었던 매수자가 그냥 시장의 가격 수준에서 자기가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내가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가격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 그냥 지금 매물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물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유지가 물건이 없는데 이 아파트에 높은 층 물건 중에 좋은 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본 것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베팅한 가격 자체가 이제까지 마포구 안에서 있었던 아파트들 중에서는 너무 실거래가 찍힌 애들에 비해서 너무 높게 올라와서 와, 마포가 이 가격이 나온단 말이야 놀랬고, 저도 놀랬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촌수 Y파크가 16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됐었던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보유지 매각을 했더니 18억에 낙찰이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 가격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건 아니겠구나. 근데 이제 이 옆에 맞은편에 조금 올라가면 신촌 그랑자이가 이제 입주하면 거기도 보유지 얼마나 나올지 이제 봐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 사례 하나가 주변에 다른 지역들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와, 저게 저 가격에 팔린단 말이야 하면 한강변에 쟤는 이만큼 주고 사야 되나 이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보유지 가격도 건드릴 것 같아.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여기 보유지는 개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보유지 매각 가격도 뭔가 개입하려고 하죠. 당장 딱 보면 이게 이런 고가 낙찰 만들어지는 가격 자체가 시장을 불안하게 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어떻게 건드리는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신촌수 마이파크 보유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슈가 될 보유지가 이제 DH 아너일츠 개포 3단지 보유지인데 거기는 한 입찰가 34평 A타입 같은 경우에 29억 2천이에요. 29억 1,300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29억 이상 써야 되는데 그게 보유지 낙찰되는 순간 그냥 30억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개포에 30억. 실거래가 수준보다 한참 이제 높게 나오는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또 옆에 주변 지역의 부동산 매도자들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개포가 얼마야? 그럼 우리 얼마 해야지 하면서 또 아무튼 깝깝하네요. 얘기하면서도. 마포의 입지가 강남만큼 인프라를 갖췄다. 그래서 강남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더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여기도 20몇 억이지. 그런가요? 그게 아니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따라붙었어요 지금. 아니죠. 강남은 더 앞서 나가고 있죠. 형님들은. 근데 넷가로 따져봐. 옛날에는 지금 18억 됐다고 하더라도 강남에 그러면 대장은 30몇 억이잖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비율로 쫓아가고 있는 거지. 그냥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전 좀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강사장님 얘기는 그래요. 네, 마포의 입지가 강남만큼 따라갔다라기보다는 강남에 올라간 가격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 비율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마포에 있는 가격들과 비교해서 볼 때 이 신촌수 Y파크의 보유지의 낙찰가가 높아진 이유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대동소이하니까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반영돼서 이러한 18개라는 가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촌수 Y파크 평지고요. 그다음에 조망권도 어지간히 나오고 그리고 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역 그러니까 서강역이랑 신촌역이랑 이용할 수 있는 뭐 이제 역도 가깝고 그리고 바로 서강대교 타서 여의도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신축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해서 매수자가 이제 판단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마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니까 아현뉴타운이라든가 용광동 쪽의 재개발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마포 구도심이 가지고 있었던 낡았던 이미지가 이런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기반 시설들이 바뀌고 학교의 급도 올라가고 학원가들도 근래에 만들어지고 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돈 있는 수요층들이 마포를 주거지역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가장 큰 부분은 광화문이랑 여의도랑 상암이라고 하는 주요 업무지구를 배후로 끼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교차하는 입지고 워낙 교통 좋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요층들이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한다 생각하고 이 가격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일단 마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마포의 부동산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숫자 따라가시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포라는 지역도 사기 좋은 곳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포 매수하시려고 좀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 좌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얘기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추운데 연말에 뭐 하셔야죠. 연말에 저는 유튜브를 네. 좀 영상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네, 연말에 이제 좀 장비 업그레이드. 장비 업그레이드. 오. 지금 돈이 없어. 종부세 내고 뭐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장비 맨날 버벅버벅하는 컴퓨터로 편집하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좀 신경 써서 남은 기한 동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한 환경도 좀 개선을 하려고. 근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따로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제 취미거리들, 놀이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큰맘 먹고 지금 하나씩 방출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공간을 비워서 그 안에다가 조금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기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좀 어떤 올해에 하고자 했었던 하나의 워너비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 그렇게 하면 2019년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기 만드는 유튜브 방송은 안 만드십니까? 원래 있어요. 그래요? 별도의 부동산 TV 말고 네. 게임기 관련 채널도 있는데 네. 거기는 비정규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꾸미고 있는 채널은 아니라서 그냥 뜨문뜨문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고 시간 내서 놀자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돈은 어디서 벌어요? 저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죠. 그렇군요. 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지 말자. 제 인생 모토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현재를 희생해야 돼. 미래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라 네, 지금 열심히 했던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2020년에도 더 열심히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건강에 적신호가 좀 들어와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좀 줄이세요. 네, 뭐 다 좋은 얘기. 아우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근데 뭐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으면 뭐 벌써 달라졌지, 그죠? 자, 아무튼 연말입니다. 2019년 연말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다들 뭐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외적인 행사도 있을 것이고 대내적으로 약속도 있으실 거고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가족과 친지들 또 부모님들 건강도 좀 챙겨보시고 안부도 좀 전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연말 되면 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얼마 안 보내시는 남았어. 그렇죠. 네. 네,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면 저희도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